별로 안 했으니까 상관없어. 녹화하고 있나 지금? 녹화하고 있지.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베르사유 파리 외곽에 있는 베르사유 궁전 있잖아. 이것도 뭐냐면은 루이 14세가 귀족들 지방에 있는 귀족들을 모아 왕 주변에 모아가지고 사실은 귀족들의 세력 힘을 빼려고 만든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베르사유 궁전을 만들어가지고 귀족들을 다 불러서 노상 먹고 마시게 하는 거야. 노상 놀고. 응? 그러니까 이제 베르사유 궁에서 생활하려면 굉장히 돈이 많이 들지. 그러니까 왕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좀 잘 나가는 귀족들이야. 어쨌든 그런 귀족들이 결국은 왕 주변의 관료들이 되는데 왕을 보좌하는 어떤 고문이나 관료들이 되는데 그러면은 그 귀족의 자식들이 아버지의 신분, 아버지의 그 직책을 이어받는 거지 대개는. 그죠? 이런 식으로 관직, 공무원의 자리는 세습되는 경우가 많았어. 그죠? 어느 나라 똑같이. 두 번째는 공직을 뽑는 방법이 선거로 하는 방법이 있었지. 선거를 하거나 혹은 추첨을 하는 경우가 있었어. 선거는 그야말로 알다시피 이 일렉션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유세를 하고 그리고 그러니까 투표를 통해서 공직에 합격하는 거야. 이하늘 씨, 하늘 씨. 네. 선거를 통해서 만약에 공직을 뽑으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 선거에 그때, 당선된 어, 어. 네. 음. 그때 당시에 옛날 그리스 이런 선거권이 데서는 없는? 선거권이 없는 투표권이 없는 그지? 네. 주로 어떤 사람이 당선되냐면은 돈 많은 사람들이 당선돼. 그지? 왜냐면은 우리가 뭐라도 하나 얻어먹는 사람한테 찍어줄 거 아니겠어? 그죠? 그리고 뭐라도 조금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한테 할 거 하지 않겠어? 그러니까 그리스가 옛날 그리스에서는 고대 그리스나 로마 같은 데서는 이 관직을 하기 위해서 선거를 했단 말이야. 그러면은 결국은 금권 정치로 연결되는 거야. 그죠? 돈 많은 사람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민주적이지 않은 거지. 부자가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부자만 관직을 가는 거야. 이건 민주적으로 않다고 보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고대 그리스 혹은 우리가 저번에 내 방에 뒤에 잡혀 있는 저 시내라는 도시국가 이런 나라에서 관직을 어떻게 했냐면 추첨을 통해서 했어. 추첨. 즉 제비뽑기를 통해서 관직을 가는 거야. 정우 씨. 네, 교수님. 제비뽑기를 통해서 관직을 가는 게 조금 지금 관점으로 이상하지 않아? 이상한 것 같습니다. 그지? 근데 왜 그렇게 했을까? 어,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생각해봐라. 아까 얘기했듯이 선거로 관직을 뽑으면은 관직을 보내면은 돈 있는 사람들이 관직을 가거든. 그렇잖아. 이건 민주적이지 않다고 보는 거야. 그러면 시민은 누구나 관직에 갈 수 있어야 돼. 그죠? 그게 민주주의자. 민주주의의 정의가 뭐야? 민주주의의 정의는 민중의 자기 지배야. 민중이 스스로 지배한다는 거야. 이거는 좀 더 다르게 얘기하면은 통치하는 사람과 통치받는 사람이 같은 사람이어야 되는 거야. 그죠? 이게 민주주의야. 그러니까 우리가 민주주의 산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도 의욕만 있고 노력만 하면은 누구나 공직에 나갈 수 있고 뽑힐 수 있다는 거야. 그죠? 근데 실제 현실은 어때? 여러분 돈이 없잖아. 돈이 없어서 잘 선거를 못 하잖아. 그죠? 근데 만약에 누구나 관직에 가서 관직을 할 수 있다면 추첨을 한다면 어떨까? 나나 부자나 관직에 나갈 확률은 똑같지. 추첨을 통해서 하니까. 그죠? 랜덤하게 하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는 거야. 선거는 귀족적이고 추첨은 민주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선거가 영어로 뭐죠? 일렉션이죠. 그죠? 엘리트가 영어로 뭐죠? 엘리트죠. 이 L이 어원이 같죠. 그죠? 그래서 엘리트와 선거는 어원이 같은 거야. 그러니까 선거는 귀족적이고 엘리트주의적으로 본 거야. 그래서 어, 그리스 사람들이라든지 로마 사람들은 추첨을 통해서 누구나 통치자가 될 수 있고 또 시간이 지나면 다시 피치자가 되고 이런 것들이 더 민주적으로 보는 거야. 그래서 관직을 공무원을 선발하는 방식이 선거나 추첨이 있었어. 세 번째 방법은 뭐가 있었냐면은 돈 주고 사는 거야. 이런 거 되게 많았어. 실제로 한국도 많았고 한국도 관직을 돈 주고 사는 경우가 많았고 실제로 서구에도 그런 게 굉장히 많아. 실제로 어떨 때냐면은 그 나라의 재정이 굉장히 어려울 때 전쟁을 치르거나 혹은 궁중 생활에서 재정 소모가 많아서 돈이 없을 때
그럼 어떻게 하냐면은 돈 주고 사는 거, 돈 주고 파는 거야. 돈 주고 파는 관직을 갖는 거지. 이런 게 굉장히 많았어. 정실역관은 네 번째 케이스는 뭐냐면은 정실역관이야. 이건 뭐냐면은 약간 근대 민주주의와 관련이 있는데 선거를 하잖아. 선거를 하면은 줄 서는 거야 그야말로. 줄 서가지고 그쪽이 선거 당선되면은 모두 들어가서 관직을 차지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때 선거는 뭐냐면은 관직을 쟁탈하기 위한 경쟁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생각해봐라. 옛날에 관료제 혹은 통치자 주변에서 그 나란 일을 하는 사람들을 충원을 할 때 세습시키거나 혹은 선거하거나 추첨하거나 매매하거나 혹은 정실이나 여건을 했단 말이야. 그죠? 시험을 통해서 관료를 뽑는 거는 없었어.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관직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통치 그룹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일종의 어떤 신분과 연결돼 있었단 말이죠. 신분이나 혹은 자신이 갖고 있는 자원. 그죠? 시험을 통해서 신분과 구애받지 않고 시험을 통과한 사람이 관직을 맡는다. 이 개념은 굉장히 근대적 개념이야. 굉장히 근대적. 지금으로 따지면 한 150년 정도밖에 안 된 아이디어야. 그리고 재밌는 거는 시험을 통해서 공무원을 선발한다는 생각이 확립되고 제도화되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근대 관료제가 확립됐다고 봐야 돼. 그럼 이런 생각 어디서 출발했느냐? 나연 씨, 김나연 씨. 네. 시험을 통해서 공무원을 뽑는다는 생각은 어느 나라에서 어디에서 가장 먼저 출발했을까? 음, 영국이나 미국이잖아요. 맞아. 영국에서 시작했어. 근데 조금 더 얘기해 볼 텐데 사실은 우리가 이제 서구 중심으로 이제 근대사를 알기 때문에 그런 건데 사실은 조금 여러분 질문할 수 있는데 중국이나 한국 같은 나라는 이미 중세 시대부터 즉 1100년도부터 송나라 때라든지 고려 때부터 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 과거라는 게 시험을 통해서 관직을 뽑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은 더 오래된 것 아닙니까? 맞아. 맞아. 그러니까 근데 근대 관료제라고 하지 않는 이유는 있어. 근데 어쨌든 이 영국에서 가장 먼저 시작됐는데 영국에서 시험을 통해서 공무원을 뽑는다는 이 생각이 사실은 중국에서 갖고 온 아이디어야. 중국 관료제를 과거 제도에서. 근데 어쨌든 우리는 이제 근대 정부에 대해서 생각하니까 영국부터 보면은 영국에 1853년에 이 로스코트 앤드 트레벨리안 리포트라는 게 이게 보고돼. 이게 뭐냐면은 이 귀족들인데 이 사람들한테 정부를 조금 효율적으로 움직이면 어떻게 하면 좋겠냐는 보고 좀 조사하는 걸 시켜.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 두 사람이 만든 보고서야. 그리고 이게 나중에 1870년도 때 추밀원령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그때 이 리포트에서 네 가지를 제안하는데 이거야. 첫 번째, 공무원의 임용은 원칙적으로 공개 경쟁 시험으로 한다. 그리고 시험은 일반 교양 과목으로 한다. 그러니까 영국의 지금 마찬가지인데 지금 또 영국 공무원들은 굉장히 브로드하게 배워.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뭐 세무 공무원은 세무만 공부하고 그다음에 뭐 복지 공무원은 복지만 공부 이렇게 하지 않고 이른바 브로드한 과목. 그러니까 뭐 우리로 따지면 문학, 철학, 역사 이런 브로드한 것을 배워. 두 번째 제한점 뭐냐면은 업무를 행정적, 지도적 업무와 기계적, 반복적 업무로 구분한다. 그러니까 관리직과 일반직으로 구분한다. 세 번째는 계급을 구분하고 채용 시험을 계급별로 실시하는 거야. 지금 우리나라 똑같지. 9급 시험 보고 7급 시험 보고 5급 시험 보고 똑같지. 네 번째는 이걸 어디서 관리하냐면 재무성에서 관리하는 거야. 재무성은 뭐냐면 돈 관리하는 데거든. 그러니까 지금 또 영국 의회는 프라임 미니스터 총리가 가장 권한이 세고 그다음 차기 총리급이 누구냐면은 재무성이야. 챈셀러라는 그 직함인데 재무성이 힘이 세. 재무장관이. 그러니까 돈을 관리하기 때문이죠. 이런 제안을 해요. 그리고 글래드스톤이라는 요 옆에 있는 할아버지 글래드스톤이라는 이 19세기 때 자유당 정부 총리인데 이 사람 때 이른바 시험을 통해서 공무원을 뽑는 것들을 도입을 하는 거죠. 이게 1870년도 일이야. 영국에서. 성민 씨, 네. 시험을 통해서 공무원을 뽑으면 이렇게
게 굉장히 근대, 지금으로 따지면 한 130년밖에 안 된 일이지. 예. 어떤 좋은 점이 있을까? 공무원을 시험을 갖고 뽑으면은. 이전에는 인맥으로 뽑거나 추첨이나 매매를 했는데 음, 규칙이 생기니까 훨씬 좋아지겠죠. 어떤 점이 좋아져? 규칙이 생기니까 뽑는 음? 사람을 뽑는 규칙이 생기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시험을 본다는 규칙을 만든 거지. 예. 그러니까 그런 규칙을 만들어 사람을 뽑으면 공무원을 뽑으면 어떤 점이 좋아질까? 그러니까 다른 다른 조건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뭐 죄송할 거 전혀 없어. 뭐 알고 우리가 모르니까 내가 조금 더 빨리 한 사람이 내가 말해주는 건데 뭐 죄송할 거 전혀 없는데 오늘 성민 씨 약간 상태가 안 좋은 것 같아. 컨디션이. 그지? 좀 왜 컨디션이 안 좋은 거야? 그냥 좀 아침에 병원 갔다 와서 아, 병원 갔다 왔어? 왜? 예. 왜? 아니 그거는 좀 아, 말하기가 그렇습니다. 그렇구나. 미안해. 코로나만 아니면 되지 뭐. 예. 우경 씨, 전우경 씨. 네? 시험을 통해서 공무원 뽑으면 뭐가 좋을까? 어, 어떤 자리에, 공무원이 될 때 보다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그런 것도 좋겠지.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런 거 아니겠어? 기존에는 공직이 되는 것이 사실상 신분과 연결돼 있었거든. 근데 시험을 통해서 본다는 거는 신분과 관련 없이 내 능력으로 된다는 거야. 이른바 메리토크라시, 실적주의가 된다는 거죠. 그죠? 내가 노동계급 출신이거나 혹은 상류층이라도 노동계급 출신이라도 내가 시험만 통과하면 공무원 될 수 있는 거야. 반대로 내가 귀족이라도 시험을 합격하지 못하면 공무원 못 되는 거야. 이런 좋은 점이 있죠. 그죠? 그리고 세 번째 좋은 점은 이런 거지. 공무원을 선발할 때 만약에 정실이라든지 뭐 이런 걸로 하면은 부패가 싹 트는 여지가 있잖아. 그죠? 부패가 자기랑 친한 사람 혹은 권세 있는 사람들의 자제들을 공무원을 뽑으면은 그 과정이 바로 부패한 과정이 되는 거잖아.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시험 통과한 놈만 공무원 되는 거야 이제부터. 이렇게 하면은 부패가 없고 뭐랄까 절차적으로 공정성이 확립되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근대 정부가 정말 법 위에 쓰는 그러니까 근대 정부의 특징은 이제 법적 권위 이른바 법적이고 합리적인 어떤 권위에 근거해 있는 정부인데 이 법적 권위가 성립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시험을 통해서 공무원을 뽑기 시작한 거죠. 영국에서. 근데 현실은 어땠을까? 현실은 누가 합격됐을까? 황희성 씨. 이렇게 시험을 통해서 1870년대 영국에서 공무원을 최초 뽑기 시작했는데 실제로는 어떤 사람이 합격됐을까? 황희성 씨. 그 교육을 더 잘 받을 수 있는 어, 귀족의 자제가 합격되지 않았을까요? 오케이. 맞았어. 실제로 지금도 그런데 실제로 이 생각해봐라. 시험을 통과하는 사람이 누가 하겠니? 누가 하겠니? 실제로 귀족 자제들 혹은 상류층 자제들이 되는 거야. 소위 말하는 우리로 따지면은 옥스포드, 캠브리지 출신들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굉장히 좋은 명분이지만은 사실은 이런 거야. 근대가 되면은 중세에는 사실은 어떤 신분이라든지 자신의 자산을 갖고 살았던 사람들이야. 근데 근대가 넘어오면서 자본주의가 되고 산업화가 되면서 더 이상 그렇게 귀족적인 삶은 안 돼. 우리가 보는 이제 우리가 오만과 편견에서 보던 그런 귀족적인 오만과 편견이라는 소설 봤지. 오만과 편견이라는 소설 보면 거기 여자가 좀 미안한데 거기 그 당시가 언제냐면은 18세기 19세기 초반의 영국 배경이야. 그때 여성들이 꿈이 뭐지? 귀족 가문이나 혹은 상류층으로 시집가려고 막 하는 그런 게 잘 드러나잖아. 그죠? 그죠? 그렇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게 드러나는데 어쨌든 그 19세기 후반이 되면은 그런 귀족적인 삶이 잘 운영이 잘 안 돼. 그러면 어쨌든 그러니까 귀족도 직업을 가져야 돼. 근데 그런 좋은 직업 중에 하나, 디센트한 잡 중에 하나가 바로 공직이라는 자리였었어요. 공직이라는 자리. 그잖아.
지금은 어느 사회나 공직은 어느 사회나 좋은 자리야. 좋은 일자리야.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공개 경쟁 시험을 통해서 공무원을 뽑기 시작했더니 사실은 상류층 자리들, 옥스퍼드, 캠브리지 나온 상류층 자리들이 많이 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어쨌든 근데 굉장히 중요한 일이요. 중요한 사건이죠. 인상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그리고 영국에서 시작한 이 실적주의 혹은 시험을 통해서 공무원을 뽑는다는 이 아이디어가 미국으로 건너가.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1883년도에 펜들턴법이라는 거야. 펜들턴법은 저번에 내가 얘기했죠. 그죠? 승현 씨, 김승현 씨. 네, 교수님. 펜들턴법 기억나? 아니요, 기억 안 나. 아, 그렇구나. 난 전혀 섭섭하지 않아. 왜냐하면 내 얘기가 항상 새롭잖아. 난 좋아 되게. 펜들턴이 그 미국의 상원의원이라고 내가 얘기했죠 그때 옛날에. 그러니까 미국의 대통령이 프랑스 공사 자리 나 대통령 뽑아주면 프랑스 공사 자리 준다고 얘기했다가 암살당했다 그랬잖아. 그런 일 있다고 그런 거 알죠.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미국 공직을 하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펜들턴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미국도 이제 직업 공무원제를 만드는 걸 한다 그랬잖아. 그게 바로 펜들턴법이야. 펜들턴법의 핵심 아이디어가 뭐냐면은 직업 공무원들 시험을 통해서 공무원을 뽑겠다는 거야. 그죠? 이게 이제 시작됐고 그리고 이게 어디로 건너가냐면 10년 뒤에 일본에서 문관 임용 시험이라는 걸 제정해요. 그러니까 일본이 이때 이제 메이지 유신이 끝난 다음이죠. 일본이 메이지 유신이 1865년도에 일어나거든. 그러니까 일본의 근대화가. 그러니까 일본은 근대화되고 나서 거의 1865년이니까 거의 30년 만에 공개 경쟁 시험을 통해서 공무원을 뽑는다는 제도를 성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근대화가 얼마나 빨랐는지 알 수 있겠죠. 그렇죠? 한국은 이런 식으로 공개 경쟁 시험을 뽑겠다는 게 한국 언제 법적으로 확립되냐면은 1963년도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하면서 만들어져요. 그죠? 그러니까 한국은 사실은 시험을 통해서 공무원을 뽑는다. 지금 대한민국 정부의 공무원을 충원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얼마 안 되는 거야. 뭐 63년도가 얼마 안 된 건 아니지만은 다른 나라랑 비교하면은 이게 법제화된 건 얼마 안 된 거야.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무원이라는 것들, 정부를 구성하는 어떤 인재들을 어떻게 선발할 것인가, 선발 방법에 있어서 시험을 통해서 뽑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근래 일이고 이것이 근대 정부를 굉장히 혁신시키는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그죠? 미국의 사례는 그때 얘기했지 이런 거죠. 역관제. 미국은 원래 역관제 전통이 있었어. 이 잭슨 데모크라시라고 하는 잭슨 대통령 그때 제가 얘기했지만은 다시 한번 얘기하면은 잭슨이라는 사람은 서부 오하이오주에 있는 전쟁 영웅이야. 그죠? 그래서 인디안들을 토벌하면서 영웅이 됐던 사람이야. 민주당 출신 사람인데 이미 그 당시에 1830년도 때 동부 쪽에는 이미 엘리트들이 자꾸만 세습을 하는 거야. 그 당시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아이비리그 출신들 이런 사람들이 공직을 차지하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계속 상류층을 구성하는 거야. 그러니까 잭슨이 봤을 때 미국이라는 나라는 평등한 나라고 평등의 나라인데 자기들끼리 다 해쳐먹는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내온 아이디어가 뭐냐면은 공직은 너무나 단순하기 때문에 선거가 이긴 사람들이 다 차지해도 돼. 이렇게 이른바 로테이션 시스템을 만든 거죠. 그죠? 그래서 선거 게임을 하는 거야. 선거를 해서 민주당이 되면은 민주당에 줄 섰던 사람들이 다 공무원을 다 쓸어버리고 공화당이 되면은 이번에 민주당 사람들이 다 물러나고 공화당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다 나눠가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선거를 한번 하고 나면은 공직이 다 바뀌는 거야. 이 과정에서 너무너무 문제가 많은 거죠. 그죠? 그리고 그 일환으로 그때 얘기했듯이 1880년도 때 가필 대통령이 그 프랑스 공사 자리를 약속받은 사람한테 암살당한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 당시에 미국의 진보주의 운동 시절이잖아. 안 되겠다. 이런 식으로 공직을 역관제 전통으로 놔두면 안 되겠다. 공직을 개혁해야겠다. 그리고 이제 살펴본 거야. 살펴보니까 미국이 종주국으로 삼는 영국에서 10년 전에 이른바 공무원을 시험을 통해서 뽑는다는 제도를 확립한 걸 본 거죠. 이른바 이 추미론령을 발행한 걸 본 거야. 그러니까 글래드스톤이라는 총리 때 공직을 시험을 통해서 뽑는 제도를 본 거죠. 아, 우리도 이렇게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펜들턴이라는 상원의원이 입법을 한 거예요. 이게 펜들턴법이에요.
그래서 그때 법은 네 가지가 핵심 내용이에요. 첫 번째, 독립적이고 초당적인 인사위원회를 설치한다. 즉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예전에는 공무원을 그냥 정당 소속이 왔다 갔다 했단 말이야. 근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고 독립적이고 즉 양당으로부터 독립적이고 초당적인 당을 초월하는 인사위원회를 두는 거야. 이 인사위원회가 공무원 선발을 전담하는 거죠. 두 번째, 공무원의 임용은 공개 경쟁 채용으로 한다. 그죠? 즉 영국식 추밀원령의 것을 수입한 거죠. 세 번째, 시험에 합격하면 바로 공무원이 되지 않고 15기간을 두는 거야. 즉 우리 따지면 인턴 기간을 두는 거야. 네 번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공무원은 정치 활동을 절대 해서는 안 돼. 이 제도가 확립되는 거죠. 이게 미국의 펜들턴법이야. 기원은 영국의 추밀원령에서 온 거죠. 그죠?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근대 인사행정 체계가 확립된 거죠. 그죠? 승현 씨, 홍보 보시는 승현 씨, 승현 씨, 김승현 씨, 김승현 씨. 네, 내가 얘기하니까 들었던 기억이 나죠? 네. 그러니까 그렇다니까. 얼마나 좋을까. 들을 때마다 새로운 거 얼마나 재밌을까 사는 게. 어쨌든 그렇다는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근대 이제 시험을 통해서 공무원을 뽑는다는 우리한테 너무나 당연한 건데 이런 게 확립되는 거야. 사실은 시험을 통해서 뽑는다는 게 결국은 뭐와 연결되냐면은 능력주의랑 연결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어떤 집안에 태어났고 그 사람의 신분이 뭐고 가정 환경이 어떻다는 중요하지 않고 당신의 능력만이 당신의 업적을 당신의 성취를 만드는 주요 원인이라는 이른바 실적주의라는 것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메리토크라시라고 하는데. 그죠? 지금은 실적주의 시절이죠. 그죠? 여러분들은 아무 중요한 게 없어. 여러분들은 다 실적에 여러분 노력해서 여러분들이 시험만 통과하면 뭐든지 다 원하는 걸 다 할 수 있어. 이게 실적주의 아이디어야. 지금 사회에. 그죠? 근데 실적주의도 문제가 많은데 그 얘기는 복잡한 얘기가 나중에 하고.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은 이런 거다. 약간 조금 미국의 행정체제를 조금 얘기해 주면은 미국은 역관제에서 이렇게 근대 행정 인사행정 체제로 넘어갔는데 전통은 무시할 수 없는 게 미국은 지금도 역관제 전통이 남아 있어. 무슨 말인가 하면 역관제가 뭐 있죠? 정치를 통해서 집권하는 사람들이 공직을 다 차지하는 게 역관제잖아. 그죠? 그리고 이거를 여기에 따른 공직의 부패라든지 무능력을 해소하기 위해서 펜들턴법을 도입했다 그랬는데 지금도 미국은 그 정치적 임용, 즉 직업공무원제를 확립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정치 권력을 가진 사람이 공무원 자리를 꼽는 우리로 따지면은 낙하산 자리가 굉장히 많아. 낙하산 자리가 많다는 건 뭐냐면은 역관제의 전통이에요. 생각해보면 이런 거야. 미국도 이렇게 피라미드 구조로 돼 있어. 우리나라도 피라미드 구조잖아. 9급부터 1급까지 우리의 피라미드 구조인데 미국도 피라미드 구조야. 그러니까 실제 공무원이 되면은 이 가장 하위 단계부터 들어가서 차근차근 나이를 먹으면서 급수가 올라가. 이거 우리나라 똑같아. 근데 미국은 어떤 자리가 정치적 자리냐면은 상위 자리, 굉장히 꼭대기 자리는 정치적 자리야. 이거는 파스라고 그래가지고 인사청문회를 하는 자리야. 인사청문회. 우리나라도 장관과 차관은 차관은 안 하고 장관 자리는 인사청문회를 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인사청문회 하잖아. 정치적 임명 자리거든. 그러니까 여기는 인사청문회를 할 자리는 정치적 임명을 하는 자리야. 또 어떤 게 있냐면은 고위공무원직이라 그래가지고 공무원 중에서 상위급의 자리는 정치적으로 임명을 해. 그리고 직업공무원 중에서도 스케줄 실의하는 자리들이 있어. 그 자리도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야. 그러니까 직업공무원제가 확립돼 있지만은 상당히 많은 자리들이 대통령이 임명을 하게 돼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미국에 남아있는 역관제 전통 때문에 그렇죠. 한국도 나중에 얘기해 줄게. 그죠? 왜냐하면 이런 문제가 있는 거야. 항상 정치와 행정의 관계는 굉장히 갈등하거나 이런 관계야. 정치권의 입장은 뭘까? 선거를 통해서 정치 권력을 가진 사람들. 우리 따지면 미국이나 한국 같은 대통령 같은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의 목표는 뭐가 될까? 강민정 씨. 네? 우리가 주기적으로 선거를 해서 대통령을 새로 뽑잖아. 내년에도 대통령 선거가 있어. 대통령이 되는 사람들의 목표는 뭐가 될까?
민정 씨가 자신이 음, 어, 시행하고자 하는 정책을 제대로 실현시키는 게 그렇지. 목표이지 목표 않을까요? 목표되겠지. 그러면 그 일을 하는 게 누구야? 대통령의 목표를 실행하는 조직이 뭐야? 그게 정부지. 네. 그게 정부잖아. 근데 생각해봐라. 대통령은 새로 왔어. 대통령은 선거를 통해서 왔는데 공무원들은 원래 시험 보서 옛날부터 있던 사람들이야. 마음이 맞을까 안 맞을까? 의견 충돌이 일어날 수 있을 일어날 수 거라고 있지. 생각합니다. 충분히 일어날 수 있지. 왜냐하면 대통령은 5년만 하다 가는 사람이야. 공무원은 평생 하는 사람이야. 그러면은 이런 마음 갖지 않을까? 만약에 나랑 궁합이 맞는 대통령이면 열심히 일하겠지만 나랑 생각이 달라. 가령 들어서 나는 보수적인 정치 성향을 갖고 있는데 진보적인 대통령이 됐거나 혹 거꾸로 됐거나 이러면은 일하기 싫겠지. 그죠? 네. 싫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형태로 대통령의 의중을 반영하지 않을 수 있단 말이야. 이런 것 때문에 갈등이 있단 말이야. 그럼 대통령 어떤 욕망이 생길까? 공무원 조직 중에서 직업 공무원 제지만은 그 직업 공무원 중에 일부 자리를 대개는 공무원 조직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어떤 관리자 자리겠지. 이런 자리를 자기 사람으로 심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죠. 그잖아.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나의 의사를 관철시키고 싶을 거 아니겠어. 그죠? 이게 한국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야. 그런 이유 때문에 만든 자리들이야. 이런 자리들이. 이런 게 남아있어. 지금 미국에 많이 남아있어. 그리고 또 어떤 게 재밌냐면은 여권제 전통이 미국에 또 어떤 게 있냐면은 우리는 장관 다음에 차관이 있잖아. 그래서 두 자리는 정치적 자리야 사실은. 대통령이 임명한 자리인데 미국은 어떻게 되냐면은 세크레터리가 있어. 세크레터리가 장관이 어디로 따지면. 그리고 그 밑에 언더 세크레터리가 있어. 그러면 장차관이 있잖아. 근데 자리를 정치적인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어시스턴트 세크레터리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 따지면 부차관이지. 그리고 어시스턴트 세크레터리 밑에 또 데프티 어시스턴트 세크레터리가 있어. 이건 또 뭐냐면 부부차관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장관, 차관이 있는데 미국은 장관, 차관, 부차관, 부부차관 이렇게 있는 거야. 왜 이렇게 많이 만들었을까? 이것도 역시 정치적인 임명을 할 수 있는 자리, 낙하산할 수 있는 자리를 많이 만들려고 하는 이유인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미국식 역관제의 전통인 거죠. 그죠? 어쨌든 나라마다 전통이 다르기 때문에 뭐 차이는 날 수 있지만은 어쨌든 근대 행정의 첫 번째 누구를 뽑을까가 가장 핵심인데 근대 인사행정에서 가장 혁명적인 사건은 뭐냐면은 공무원을 시험을 통해서 뽑았다는 거야. 그게 굉장히 혁명적인 거죠. 지금은 아무 느낌이 없지. 그냥 공무원 되려면 시험 봐야 되는구나 생각하지만은 그 당시로는 굉장히 혁신적인 사건이었다는 거야. 그래서 이 직업공무원제 결국은 이제 확립되는 건데 직업공무원제 얘기를 할 때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해. 첫 번째는 계급제. 계급제가 있고 직유분리제가 있는데 크게 이렇게 생각하면 돼. 계급제는 뭐냐면은 사람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거야. 사람을 중심으로. 직유분리제는 직무 중심으로 움직이는 건데 계급제는 주로 이렇게 생각하면 돼. 역사가 오래된 나라들 있잖아. 오래된 나라들. 역사가 오래된 나라들은 계급제로 공무원 조직을 움직인다고 생각하면 돼. 어떻게 뽑냐면은 이렇게 보면 돼. 처음에 하위 공무원으로 시작해. 그래서 차근차근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내부 승진하면서 점점점 올라가는 체제야. 그리고 공무원으로 평생을 살면서 공무원으로 죽는 체제야. 그러니까 결국은 주로 공무원, 그러니까 역사가 오래돼가지고 관료제 전통이 오래된 나라들. 그러니까 영국, 독일, 프랑스, 중국, 일본, 한국 이런 나라들이야. 그죠? 한국이 지금 계급제야. 그러니까 생각해봐라. 한국 공무원은 어떻게 되냐면은 내가 만약에 9급으로 들어가잖아. 9급으로 들어가.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은 7급으로 6급으로 이렇게 올라가 계속. 그러니까 내부 승진하고 그리고 같은 급수 내에서는 그 급수에서 하는 자리들이 정해져 있거든. 가령 해서 5급 자리는 사무관 자리라서 중간관 관리자 자리고 6급 정도 되면은 주무관이라 그래가지고 그 아래 정도 관리자라고 이렇게 자리들이 정해져 있어. 이게 이 자리를 뺑뺑뺑 돌아. 순환보직을 하면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 승진하는 자리야. 외부에는 못 들어와. 외부 사람들 잘 못 들어와. 왜? 시험을 통한 사람만 들어오니까.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폐쇄적인 조직이야. 그러니까 공무원 조직은 폐쇄적인 조직이야. 이런 식의 공무원 조직을 운영하는 것을 계급제라고 해요. 근데
미국은 이렇게 운영하지 않아. 미국은 여권제 전통이 강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자리를 중심으로. 즉 뭐냐면은 이렇게 이런 거야. 우리는 공무원들 가령에 서 이런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나라 예를 들어서 보건복지부에 연금을 관리하는 과장 자리가 어떤 이유 때문에 비었어. 우리로 따지면 얘기 생각해봐. 보건복지부에 연금을 관리하는 자리가 비었어. 그러면은 한국 같은 계급제 구조에서는 어떻게 충원을 할까? 하늘 씨 어떻게 충원할까? 그 같은 계급에 있던 사람을 다시 또 넣지 않을까요? 그렇지. 계급제 구조에서는 공무원 중에서 그 정도의 경력을 갖고 그 정도의 경험을 쌓은 사람들을 충원을 해. 그럼 연쇄적으로 자리 이동이 일어나겠죠. 이게 계급제 구조야. 근데 미국식 직위군 분리제는 어떻게 하냐면은 그 자리가 비면은 공무원 조직 외에서 외부 전문가를 같이 찾아. 공무원도 좋지만은 이 자리에 적합한 외부 전문가가 있으면 외부에서도 충분히 데리고 오는 거야. 즉 개방형으로 충원을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지. 공고문을 내는 거야. 지금 보건복지부의 연금 담당 과장이 지금 자리가 비었어. 그러면은 이 정도 이 자리에 필요한 능력이 뭔지 쭉 나열을 해. 이 자리를 하려면은 뭐 연금에 대해서 이해가 있어야 되고 어느 정도 뭐 기업에 어느 정도의 경력이 있어야 되고 어떤 경력을 충족해야 돼. 이런 정도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모두 지원하세요. 이렇게 공고문을 내. 그러면은 공무원 내부들도 응모도 할 거고 또 외부의 기업에 있거나 혹은 뭐 대학에 있는 사람들도 공모를 하는 거야. 그래서 그들 간의 경합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공무원 자리가 폐쇄되지 않고 외부랑 연결돼 있죠. 그죠? 이거는 뭐냐면 전문가를 우대하는 거고 자리가 중심이 되는 거야. 그죠? 이런 차이인 거야. 그죠? 이런 직위분리제를 하는 나라는 사실상 미국밖에 없어. 왜냐하면은 관료제의 전통이 짧으니까. 그죠? 관료 전통이 짧고 그리고 공무원 전통이 짧으니까 이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공무원 내부 충원하는 계급제를 갖지 않고 이렇게 직위분리를 하는 거야. 그죠? 은빈 씨, 김은빈 씨. 네. 어떤 게 더 좋은 것 같아? 계급제랑 직위분리 중에 어떤 게 더 합리적인 것 같아? 계급제가 뭔가 익숙해서 계급제가 더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계급제 합리적이지. 합리적으로 보이지. 이유는 네. 이유는 익숙해서. 그지? 네. 근데 내가 이렇게 물어볼게. 근데 봐봐. 아까 이제 다시 그 예로 돌아가 볼게. 보건복지부의 그 연금 담당 과장이 자리가 비었어. 근데 이제 계급제에서 내부 승진을 한단 말이야. 근데 이 분야에 진짜 누가 말해도 세상에 모두 인정하는 어떤 시민 활동가가 있어. 이 사람이 누가 봐도 이 사람이 더 능력이 있고 더 잘해. 근데 이 사람은 결코 이 자리를 맡을 수 못해. 왜냐? 시험을 통해서 공무원이 되지 않은 사람이니까. 이건 뭔가 불합리하지 않아? 최고의 인재를 인사행정의 첫 번째 목표는 최고의 인재를 뽑는 건데 더 잘하는 인재가 있는데 공무원 시험을 안 봤다는 이유로 그 자리를 못 만든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아? 은미 씨 어떻게 생각해? 뭐, 맞는 것 같아. 근데 그래도 비슷한 공무원 일을 했으면 그래도 가서도 잘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능력이 없다고 가정하면 어때? 그렇게 치면 외부에서 잘하는 사람을 데리고 오는 게 더 합리적인 것 같아. 근데 계급제에서는 못 데리고 와. 어, 어, 문제가 있지. 네. 문제가 있어. 근데 그러면 왜 계급제를 운영하느냐? 계급제를 왜 운영하느냐? 이런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왜 계급제를 운영하느냐? 계급제의 독특한 장점이 있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른바 에스프리트 코프라고 어떤 직업 정신. 그러니까 모든 공무원들은 같은 경로로 들어와서 그 조직에서 훈련을 받아. 그러면 어떤 동료의식 같은 게 생길 거 아니겠어? 그것이 공무원 정신이라고 얘기도 좋고 직업 윤리라고 해서 좋아. 어떤 동질성이 생기면서 어떤 직업의 안정성 이런 게 생기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장단점이 있어. 그래서 대개는 한국도 처음에 정부 우리나라도 이제 해방되고 나서
미국이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군정을 했잖아. 미군정 했잖아. 그러니까 미국식의 직위분류제를 한국의 행정체제에 도입하려고 했었어. 우리나라도. 근데 안 맞아. 왜냐면 한국은 오랫동안 계급제 전통을 갖고 있는 나라니까. 그래서 안 맞아서 우리나라도 직위분류제를 하고 있지 않아. 그래서 지금은 나중에 좀 얘기하겠지만은 1980년도, 90년도 이후로 행정개혁이 일어나면서 일부 자리에 대해서 직위분류제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개방형 공직제를 하고 있어. 근데 그걸 제외하고는 대개는 계급제야. 또 어떤 거냐면은 제3세계 국가들 있잖아. 아프리카 국가들. 이런 나라들이 문제가 뭐냐면은 행정이 굉장히 부패했다는 거야. 그래서 IMF라든지 월드뱅크 같은 데서 원조를 하면서 행정체계의 개혁을 해주는데 그때도 뭘 하냐면은 미국 같은 나라들이 들어오면서 직위분류제를 도입을 해. 근데 잘 안 맞아. 어쨌든 이건 뭐냐면은 계급제와 직위분류제가 있다는 것만 그냥 지금 이해하면 돼. 근데 어떤 게 장단점이 다 있어. 근데 어떤 것들이 그 나라는 어떤 걸 선택하냐는 건 주로 역사적 전통과 관련이 있어. 역사적 전통과. 그러니까 이 나라에 보면은 주로 이렇게 어떤 문화권별로 독특한 어떤 행정의 문화가 있어. 행정의 문화들이. 그러니까 유럽으로 따지면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의 문화권, 독일 중심의 문화권, 이렇게 프랑스권 이렇게 있고 우리나라도 이제 한국에 속한 동아시아권 어떤 그 나라의 독특한 문화권이 있기 때문에 그 문화적 전통에 의해서 행정의 전통도 만들어지거든.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는 계급제 전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직위분류제가 함정인 부분이 있어도 잘 먹히지 않는 거야. 어쨌든 그래서 지금까지 얘기한 거는 어쨌든 계급제 전통이다. 그리고 한국에서도 그러니까 인상적인 첫 번째 혁명적인 사건은 시험을 통해서 공무원을 뽑았다는 거야. 그걸 통해서 궁적으로 만든 건 뭐냐면은 직업공무원제를 만드는 건데 직업공무원제를 만들 때 네 가지 요소가 필요해. 무슨 말인가? 이게 그러니까 직업공무원제는 그때 내가 얘기했잖아. 막스 베버에 따르면은 근대 새롭게 생긴 직업이 두 개가 있어. 하나는 직업으로서 정치하는 사람과 직업으로서 공무원을 하는 사람인데 직업공무원제만 우리나라 지금 관심사잖아. 직업으로 공무원을 하는 사람을 만들 때 네 가지 충족이 돼야 돼. 첫 번째, 실적주의. 즉 능력으로 공무원을 뽑는 제도가 확립돼야 돼. 이게 바로 공개 경쟁 시험이죠. 공개 경쟁 시험. 그죠? 이게 실적주의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실적 임용을 하는 거지. 그리고 실적으로 임용된 사람은 내가 정치적인 연과 끈으로 합격된 게 아니기 때문에 정치적인 중립이 확보되는 거야. 두 번째, 내가 시험이 됐는데 내가 승진이 안 된다고 생각해봐. 내가 9급으로 됐는데 평생 9급으로 늙는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기분 나빠서 공무원이 중간 관두겠죠. 그러니까 내부 승진이 돼줘야 돼. 내부 임용. 이른바 계급제가 확립돼줘야 돼요. 세 번째, 내가 공무원을 했는데 공무원으로 시험에 들어왔는데 승진이 됐다가 어느 순간 한 50 정도 됐는데 갑자기 내가 강제 해고를 당한다 생각해봐. 혹은 정리 해고를 당한다 생각해봐. 공무원 하려고 잘 안 하겠죠. 직업적 안전성이 떨어지니까. 그죠? 그러니까 정년이 보장돼줘야 돼. 즉 공무원을 하면은 평생 여기서 내가 안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보장돼줘야 돼. 즉 정년이 보장돼야 돼. 신분이 보장돼줘야 돼. 그죠? 그래야지 직업으로 공무원을 할 거 아니겠어? 네 번째, 내가 공무원을 마치고 나서 노후가 안정적으로 보장된다는 보장이 있어줘야 될 거 아니겠어? 그죠? 이게 바로 공무원 연금이야. 공무원 연금은 언제 처음 도입되냐면은 1881년도 독일에서 처음 도입돼요. 그리고 독일에서 비스마르크 때 처음 도입되고 그게 일본으로 전파되고 그게 한국으로 들어와. 한국은 1920년도 때 박정희 대통령 때 공무원 연금이 도입돼요. 모든 국민들은 공무원 연금이라는 게 없는데 공무원만 연금이 도입돼. 공무원, 군인 이런 사람들만. 왜 그랬을까? 성화 씨. 네. 한국에서 국민연금은 1888년도에 도입돼요. 근데 그것보다 무려 30년 전에 한국에서는 공무원과 군인에게는 연금을 도입해줘요. 연금. 그러니까 퇴직하면은 연금으로 계속 생활비를 보조해 주는 거야. 왜 일반 국민한테는 연금을 만들어주지 않고 공무원과 군인에게만 연금을 만들어놨을까? 한국에서. 제 생각에는 일을 좀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원동력을 제공해 주지 않았을까. 맞았어.
열심히 일하라는 거야. 즉 딴짓하지 말고 한눈 팔지 말고 공무원보다 좋은 일은 없으니까 여기서 그냥 직업 공무원 하라는 거야. 직업으로 눌러 앉으라는 거야. 그죠? 그래서 시험을 통해서 실적주의, 실적 임용이죠. 내부 임용, 내부 승진, 그다음에 정년 보장, 공무원 연금 이 네 가지가 확립되면서 이른바 직업 공무원제가 확립되는 거예요. 근대 직업 공무원제가. 그죠? 그러니까 근대 직업 공무원제가 만들어지는 거는 단순히 이제부터 우리는 직업 공무원제 한다 이러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야. 이런 요소들이 확립되면서 그러니까 공무원을 직업으로 삼는 사람들. 여기서 직업으로 삼는 건 무슨 말인가 하면은 공무원으로 하면서 먹고 산다는 뜻이야. 이런 사람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게 근대에 확립된 제도야. 이런 것들이. 지선 씨, 유지선 씨. 지선 씨. 네. 차에 있네. 네. 운전하는 거야? 네? 아니요. 운전하는 거 아니야? 집이 운전석에 이사 앉아. 중이라서 어? 집이 이사 중이라서 우선 이사 차에서 중. 듣고 있습니다. 직업 공무원, 즉 그러니까 공무원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을 뽑아놓으면 장점이 뭐가 있을까? 뭔가 전문적인 지식으로 더 효율적인 운영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네. 안정적으로 거기서 평생 동안 그 일을 하면 전문성이 쌓이고, 그죠? 그 다음에 아무래도 계속 반복 훈련도 하니까 더 봉사도기도 강해질 가능성이 있고, 그죠? 공무원 특유의 어떤 문화도 생길 가능성이 있죠. 그죠? 전문성이 높아지겠죠. 한마디로 시간에 비례한 전문성이 높아지겠죠. 그죠? 전문성. 공무원의 전문성은 사실은 그 일을 오래 한다는 데서 비롯되는 거야. 문제점 뭐가 있을까? 문제점으로는 지금 사실 지금도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그 공무원 사이에서의 어떤 너무 뭐라 해야 되지? 좀 그런 윗선에서의 강압적인 태도? 그리고 문제일 수 있죠. 근데 더 큰 문제 이런 거 아닐까? 직업 공무원제야. 직업 공무원제 그러니까 내가 이 공무원을 직업으로 선택하면은 내 신분도 보장되고 정년도 보장되고 늙어서 연금도 안정적으로 줘. 그리고 공무원 되는 사람들은 시험 통과한 사람들이야. 우리는 모두 시험 통과한 사람들이야. 그러면은 어떤 문제가 있을까? 약간 뻐기는 거 생길 수 있지. 그리고 어느 사회나 공무원은 약간 중산층 이상들이 충원되거든 주로. 그리고 약간 학력 높은 사람들이 충원된단 말이야.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 공무원 된단 말이야. 그러면은 우리는 뭔가 다른 집단이야 이런 가능성이 있죠. 또 한편으로 안 잘려 공무원들은 신분 보장이 돼야 되니까 안 잘려. 그럼 어떻게 있을까? 무사일일 가능성이 있죠. 기업은 무사일이라면 당장 잘려. 매년 실적 체크해가지고 실적 떨어지면은 승진도 안 시켜줘. 맨날 상사가 쿠사리줘. 그리고 결국은 잘린단 말이야. 공무원은 안 잘려. 직업 공무원이니까. 그러면은 내가 열심히 일하든 열심히 일하지 않든 시간 지나면 난 승진하는 거고. 그리고 뭐 좋은 보직과 나쁜 보직과 차이만 있지만 어쨌든 그냥 나는 계속 시간 지나면 승진하고 결국은 62세지. 62세 되면 정년하는 거야. 이러면 아무래도 안주하게 되겠고 국민에게 정부의 효율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죠. 이건 직업공무원제의 문제야. 그죠?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행정개혁이 이제 나중에 일어나는데 이 직업공무원제의 안정성을 조금 흔드는 문제가 있어. 이걸 약간 흔들어가지고 직업공무원제를 약간 흔들어가지고 공무원의 안정성을 약간 흔드는 식으로 개혁이 일어나. 이런 게 있어요. 어쨌든 과거 시험 얘기를 할 텐데 지금까지는 뭘 얘기했냐면은 근대 직업공무원 제도가 확립되는 거죠. 이게 인상정의 중요한 화두인데 이때 시험을 통해 사람 뽑는다는 거. 시험을 통해 사람 뽑아가지고 그들을 직업 공무원으로서 공무원이라는 직업군을 만들어낸다는 것. 이게 굉장히 혁신적인 일이었다는 거야. 근대 정부를 잘 돌아가게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혁신적인 일이었다는 거야.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이런 질문 던질 거야.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세요? 동아시아에서는 한국과 중국 같은 데서는 이미 1000년 전부터 시험을 통해서 공무원을 뽑지 않았습니까? 이른바 과거제도지. 이런 질문을 하게 되겠죠.
내가 혼자 북치고 장독치 다 하는 거지. 내가 질문하고 막 다 하는 거죠. 이런 질문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해.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한국의 과거 제도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내가 아까 잠깐 얘기해 줄게. 여담으로. 그죠? 그래서 잠깐 언제까지 쉬냐면은 1시 10분까지 쉬었다가 과거 제도에 대해서 얘기해 줄게. 그럼 잠깐 쉬었다 하시죠. 교수님 지금 녹화 중이라고 뜨는데 괜찮으세요? 맞아, 고쳐야 돼. 시험을 통해서 공무원을 뽑는다. 관직을 할 사람을 시험을 통해서 뽑는다는 건 사실은 고대 그러니까 송나라라든지 고려 때 있던 제도야. 있던 제도인데 이게 왜 근대 관료제가 아니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근대 관료제가 되려면은 단순히 시험을 통해서 뽑는다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이 완비돼야 돼. 공무원 연금도 있어야 되고 정년 보장도 돼야 되고 내부 임용도 돼야 돼. 그래야지 직업 공무원제가 되는 거야. 근데 조선시대라든지 혹은 송나라 시대 때 과거라는 시험을 봤지만은 이 사람들이 직업 공무원은 또 아니었거든. 이런 사람들은 주로 다른 생계 수단은 있고 이 사람들 기본적으로 유학자들이니까 시험을 통해서 관직에 있다가 다시 돌아가면은 다시 자기네 재산 갖고 먹고 사는 사람 이런 사람 직업 공무원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야. 근데 직업 공무원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야. 그래서 시험을 뽑는 요소는 동일하지만은 직업 공무원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근대적인 요소는 아닌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조선시대 때 과거를 어떻게 봤냐 이런 얘기 좀 해줄게. 이거 그냥 여담이야. 알고 있으면 그냥 좋잖아. 이 정조 24년 그러니까 정조 24년이 언제냐면은 1780 몇 년 요때야. 18세기 말이야. 프랑스 혁명 일어날 서양에서 프랑스 혁명 일어날 때쯤이야. 그때 한양 인구가 한 20만에 30만 정도 됐대. 근데 그 당시에 시험에 응시한 사람이 10만 명이야. 과거 시험에 응시한 사람이. 그러니까 얼마나 시험 인구 그러니까 과거를 많이 봤는지 알겠지. 지금 따지면은 서울 인구가 1000만 명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한 3분의 1이 봤다고 치면은 30만 명, 300만 명이 공무원 시험 봤다고 보면 되는 거야. 어마무시한 거죠. 그죠? 시권이라는 건 뭐냐면은 시험지 그 채점 그 답안지가 시권인데 그게 이제 38,000장 정도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내가 사대부라는 의미겠지. 사대부는 선비와 대부의 합성어야.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학문만 나처럼 학문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옛날에 공부하는 목표는 대부가 되게 직업생 그러니까 관직에 나가서 천하를 경영하는 게 목표야. 그러니까 수신제 가서 치국 평천하는 게 목표야. 그러니까 공부의 목적은 과거 시험 나가서 관직에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와 대부, 그러니까 사대부라는 건 뭐냐면은 시험이 합격 안 하면 사야, 선비야. 시험 합격해서 관직에 나가면 대부가 되는 거지. 그리고 다시 관직을 떠나면 다시 선비로 돌아오는 거야. 그러니까 사와 대부가 이렇게 순환하는 구조인 거야. 그러니까 인생의 목표가 공부하는 인생의 목표가 공무원 시험 합격하는 거야. 과거 합격하는 거란 말이야. 어떻게 됐냐? 5살에 시작해서 평균 25년 준비하는 거야. 30년. 그러면 보통 30대 중반이나 30대 초중반에 합격하는 거야. 엄청난 거지. 엄청난 거지. 그래서 조선 왕조 500년 동안 과거 합격자가 한 15,000명 정도 되는 거야. 평균 한 30대 후반에 되는 거야.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정약용이 있지. 정약용 조선에 나온 천재라 그러잖아. 정약용이 시험 합격을 언제 합격하냐면은 20대 후반, 30대 초반에 합격해. 대과를. 합격하는데 그 얘기 뭐냐면은 이제 속과를 합격하면은 속과 대과가 있는데 속과를 합격하면은 성균관에 가가지고 본격적으로 대과 준비를 해. 그러니까 본 시험 준비를 하는 거지. 지금으로 따지면 5급 시험을 보는 거야. 5급 시험 보는데 정약용이 계속 떨어져. 계속 떨어져. 그래가지고 문헌에 보면은 정약용이 너무 시험에 자주 떨어지니까 막 자살하고 싶은 정도로. 그리고 이제 성균관 유생이었으니까 이제 정조왕이랑 자주 만나잖아. 정조왕이 이번에도 떨어졌냐고, 좀 열심히 좀 하라고 이렇게 놀리는 그런 것도 있어. 그러니까 정약용 같은 천재도 시험 합격하기 힘든 거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황 있잖아요. 태계 이황. 태계 이황도 과거에 3번 떨어져. 3번 떨어졌다는 건 뭐냐면 그 사람 안동 사람이잖아. 안동 사람이니까 안동 사람들은 문경세제를 넘어가지고 서울 한양 와서 시험 보거든. 그러니까 문경세제를 6번 왔다 갔다 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일생이 그렇대. 시험 어떻게 보냐면 이렇게 보는 거야. 속과랑 대과가 있는데 다시 속과 대과는 초시와 복시로 나눠져. 초시는 속과를 먼저 보면은 이건 지역에서 보는 거야. 초시는 뭐냐면은 생원시랑 진사시가 되는 거야. 생원이 되는 거는 뭐냐면은 사서오경. 그러니까 경전을 시험 보는 거야. 진사는 시와 부. 부는 뭐냐면 이제 이렇게 논문 같은 거 쓰는 거야. 이걸 합격하면은 생원이나 진사가 되는 거야. 이게 700명이야. 지역에서 뽑는 거죠. 그러면 이 속과 초시가 붙으면은 속과 복시를 봐. 두 번째 시험을 보는 거지. 2차 시험을 보는 거야. 그거 서울에서 보는데 속과 복시 합격하면은 100명 뽑는데 이 사람들이 성균관 유생이 되는 거야. 지금 서울 대학로 근처 거기서 성균관이 있었잖아. 거기서 이제 본격적으로 대과 시험을 준비하는 거야. 대과를. 그죠? 그러니까 지방에서 이제 속과를 보고 올라온 사람들이 이제 유생이 돼가지고 이제 대과 준비를 하는 거죠. 본 시험을 준비하는 거야. 이게 이제 대과인데 대과는 역시 2차로 봐. 초시와 복시 2차로 시험 보는 거야. 그래서 최종으로 몇 명을 뽑냐면은 33명을 뽑아. 33명을. 그죠? 대과 복시까지 합격하면 33명 뽑는 거야. 33은 뭔가 조금 의미가 있는 숫자 같지 않아? 설리빈 씨. 설리빈 씨. 네. 왜 33명을 뽑았을까?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그럼 내가 물어볼게. 네. 고심각종을 제야의 종을 33번 치지. 네. 왜 33번 칠까? 3이라는 숫자를 좋아해서 그런가요? 또 하나 얘기해 줄게. 우리가 미륵보살을 있잖아. 그러니까 부처 얘기할 때 부처 관음보살 얘기할 때 관음보살이 33가지 형상으로 드러나. 33가지 형상으로 드러나. 왜 33이 반복될까? 33이 뭘 의미하냐면은 우주 삼라만상을 의미해. 삼라만상. 그러니까 33명을 뽑았다는 거는 전국의 인재를 뽑았다는 뜻이야. 전국의 인재를. 그러니까 33명을 뽑아. 그러면은 대거까지 합치면 이제 33명이 되는 거잖아. 33명을 뽑아. 그리고 지금으로 따지면은 5급 공무원 시험을 33명을 뽑은 거야. 그럼 여기 등수를 정해야 되잖아. 그럼 이 33명 중에서 다시 등수를 정하는 시험을 봐. 이게 전시라는 거야. 전시. 그래가지고 최종 시험인데 이 전시를 봐서 등수를 정해. 그러면 1등부터 33등까지 있잖아. 그러면은 그거를 갑, 을, 병으로 나눠. 갑은 3명이야. 그러니까 1등부터 3등까지야. 이 사람한테는 1등이 되면은 이른바 우리로 따지면 장원급제야. 장원급제. 그러니까 행정고시 수석 합격한 거야. 장원급제를 하면은 종 6품으로 들어가는 거야. 종 6품으로. 6품으로.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는 수재니까 청요직, 그러니까 최고의 요직을 주는 거야. 우리 따지면 사원부, 지금 따지면 검찰이죠. 사관원, 지금 따지면 뭐 언론사 같은 거죠. 홍문관, 지금 따지면 무슨 뭐 학술원 같은 거죠. 이런 데다 배치하는 거예요. 그리고 을과는 7명, 병과는 23명 이렇게 등수를 정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과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전부 몇 번 보는 거야. 속과 2번 보고, 대과 2번 보고, 그다음에 등수 순위를 전시를 보니까 전부 5번 시험을 통과하는 거야. 5번 시험을 합격하면은 등수가 정해지는 거야. 그죠? 이렇게 시험 보는 거예요. 근데 전시 중에서 그러니까 33명 대과까지 합격하고 전시를 보면은 등수 정할 전시를 보는데 그 중에 하나가 책문이라는 게 있어요. 책문. 책문은 뭐냐면은 왕 앞에서 보는 시험이야. 그러니까 책문은 기본적으로 33명이 뽑힌 다음에 등수를 정하기 위해서 왕 앞에 가서 이렇게 질의응답을 하는 거야. 그러면 왕이 질문을 던지면은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답변을 하는 거야. 우리로 따지면은 논술 시험이야. 논술 시험. 왕이 질문을 던져. 그러면 자기가 그 왕이 질문을 던지는 게 책문이라고 그러는 거야. 그러면 내가 답안지를 써, 논술을 써. 그걸 대책이라고 하는 거야. 대책. 그러니까 전시 마지막 시험은 왕이 질문에 대해서 자기가 자신의 의견을 밝히는 거야. 그러니까 국가 경영 전반에 대해서 이렇게 딱 내가 머릿속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 어떤 내공을 시험하는 건데 역대 어떤 책문이 있었냐면 이런 책문이 있었어. 세종 때 책문에 이런 게 있었대. 인재를 어떻게 구할 건가? 이게 물어보는 거야.
왕이 30대 명이 전부 왕 앞에 가가지고 왕이 책문을 던지는 거야. 천하인자를 어떻게 구하는 방법이 좋겠냐 이렇게 물어봐. 그러면 거기에다 대책을 쓰는 거죠. 쭉 쓰는 거야. 논술시험을 쭉 쓰는 거야. 평균 답안지 길이는 12m. 12m를 한자로 쓰는 거야. 쭉 쓰는 거야. 우리 따지면 A4 20장, A4 12장으로 쓰는 수준인 거지. 쭉 쓰는 거야. 그걸 보고 등수를 정하는 거죠. 그죠? 모현우 씨. 모현우 씨. 네? 내가 세종대왕이야. 자기가 지금 전시 보고 있는 거야. 인재를 어떻게 구하면 될까? 대책을 내놔봐. 자기가 세운 기준에 맞는 사람. 어? 자기가 정한 기준에 맞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왕이 정한 기준에 맞는 사람? 응? 네. 오현우 씨는 장원급 때문에 못할 것 같아. 어쨌든 세종 때 이런 책문이 있었다는 거. 외교관은 어떤 자질을 갖춰야 되는가? 황인성 씨. 내가 네. 전종이야. 당신은 33명 중에 이제 합격자 중에 한 명이야. 마지막 전시의 책문은 이거였어. 외교관은 어떤 자질을 갖춰야 돼? 대책을 한번 내봐. 외교관은 소통을 잘해야 됩니다. 소통을 잘해야 돼? 네. 오케이. 뭐 이런 식의 방식이야. 근데 실제로 대책 중에 이런 것도 있었어. 이거는 이제 광해군 때 대책인데 광해군 때 이런 것도 나온 거야. 지금 이 나라가 처한 위기를 구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왕이 질문을 대책했어. 책문을 했지. 그때 임수경이라는 합격자 중에 한 명이 대책을 이런 식으로 해놨대. 임금의 잘못이다. 지금 나라가 위기에 처했는데 이 나라를 구하려고 하면은 임금이 잘못이고 임금이 자기 수양의 뜻이 깊이 두시고 자만을 심각하게 경계하여서 하면 된다. 거의 죽으려고 용 쓰는 거죠. 그죠? 나라 위기를 구하는 대책을 물어봤는데 임금 네가 잘못했으니까 너만 잘하면 돼. 이렇게 대책을 한 거죠. 임수경은 어떻게 됐을까? 죽었을까? 살아났을까? 유빈 씨. 네. 책문에서 임수경이라는 합격자는 대책을 왕 네가 잘못해서 나라가 이 모양이 꼴이라고 대책을 내놨어. 임수경은 어떻게 됐을까? 잘 모르겠어요. 임수경은 죽을 뻔했지. 죽을 뻔했다가 주변에 이제 신하들의 만류로 살아났지. 이런 것도 나왔다는 거야. 그러니까 막 진지한 것만 나온 건 아니지. 섣달 금은밥의 쓸쓸함. 그 까닭이 무엇이냐? 황수연 씨. 내 광해군이야. 수연 씨는 33명 중에 한 명 뽑혔어. 이제 대과까지 다 붙었어. 근데 책문에서 이렇게 나온 거야. 섰달 금은밤의 쓸쓸함의 이유가 뭐냐는 거야. 이유가 왜 우리 쓸쓸한 거야? 섰달 금은밤에 왜 쓸쓸한 거야? 빛이 적어서 더 어둡게 느껴지기 때문에. 어두워서 밤이 길어서 쓸쓸한 거야? 네, 그렇게 느끼는 사람은 그렇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수연 씨도 장원급 때는 아닌 것 같아. 정호 씨. 김정우 씨. 네, 교수님. 밤에 외로워? 밤에요. 외롭지 않습니다. 외롭지 않아? 밤에 사람들이 외로운 사람도 있잖아. 네. 그지? 밤에 외로운 건 왜 그 까닭이 무엇이야? 내 광해군이고 자기가 역시 대책을 내놓는 거야. 자기 답안지 어떻게 쓰겠어?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이었다는 거야. 과거 시험이. 이런 식으로 갔다는 거야. 그죠? 이런 식으로 해서 조선 왕조를 이끌어 왔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평가해. 조선 왕조라는 나라는
과거 시험 모든 사람이 과거 시험 보다가 나라가 망했다는 주장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게 조선의 힘이라는 거야. 이런 식으로 엄격하게 관료를 등용했기 때문에 조선이라는 나라가 오랫동안 500년이라는 왕조는 굉장히 역사적으로 긴 전통이 긴 수명이거든. 이렇게 인재를 엄격하게 선발해서 관리를 엄격하게 선발했기 때문에 조선이 오래 갔다는 얘기도 있어. 어쨌든 이게 뭐냐면 다시 지금 관점으로 보면은 어떤 인재를 뽑느냐가 그 정부, 유능한 정부 혹은 옛날 따지면 왕조겠지. 그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거야. 마지막 질문. 여러분 알다시피 왼쪽은 태계야. 태계야. 이쪽은 율곡이야. 우경 씨. 전우경 씨. 율곡이 좋아, 태계가 좋아? 응? 잘 안 들려. 아, 우경 씨 밖에서 사람 목소리 잘 안 들린다. 다음에 물어볼게. 지영 씨. 네, 율곡이 좋아, 태계가 좋아? 저는 율곡이요. 왜? 자세히는 기억 안 나지만 전에 윤리와 사상 시간에 걔가 개소리라는데. 얘기해줘봐. 걔 지져도 돼. 윤리와 사상 시간에 성리학 관련해서 얘기했을 때 율곡 이 이야기가 더 가슴에 와닿았던 것 같아가지고 자세히는 기억 안 나지만 오케이. 네. 잘 몰라. 나도 뭐 율곡이니 뭐 주기주의론이 이런 거 잘 몰라. 근데 재밌는 건 이런 거다. 여러분 알다시피 조선이 이제 사색당파로 싸웠던 나라잖아. 당파로 싸웠던 붕당 정치했던 나라잖아.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남인 계열들, 이쪽 남인 계열들은 누구를 시조로 삼냐면은 퇴계 이황을 삼아. 왜냐면 퇴계 자체가 안동 사람이거든. 그리고 이 노론 계열들의 이른바 기호학파들의 이 사상적 거두는 율곡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사색당파라고 얘기할 때 조선의 붕당 정치를 얘기할 때 주로 이권을 갖고 싸웠다고 얘기하지만 그 연원에는 사실은 뭐가 있었냐면은 이런 어떤 학문적인 어떤 뿌리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사색당파 사이에서는 서로 그러니까 이게 최고로 삼는 학자가 다른 거야. 남인 계열들은 자신들의 퇴계 학통을 이었다 생각하고 이런 노론 계열들은 자신의 율곡을 학통을 이었다 생각해. 재밌는 건 뭐냐면은 근데 싸우다가 나중에는 감정 싸움이 붙잖아. 그러면 항상 노론이 이겼어. 왜 이겼냐면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퇴계는 과거 시험을 3번 떨어진 사람이거든. 근데 율곡은 알다시피 구도장원공 9번 시험 봐서 9번 다 합격한 사람이야. 구도장원공 9격 시험 봐서 9격 다 합격되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노론과 남인이 싸울 때 나중에 어떻게 싸우냐면은 니네 스승님 과거 시험 몇 번 붙었어? 이렇게 하면은 남인이 할 얘기가 없는 거지. 왜냐면 퇴계는 3번 떨어졌고 마지막에는 이제 뭐 이제 처가덕으로 살고 이런 이제 내 개인사가 있거든. 율곡은 승승장구하고 살았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걸로 이제 하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은 어디가 더 잘 나갈까? 지금은 퇴계 학파랑 율곡 학파 중에서 어느 학파가 더 잘 나갈까? 지금은 퇴계 학파가 잘 나가. 왜 그러냐면은 이거는 이론과 상관없이 퇴계는 아들이 있었어. 퇴계는 아들이 있어가지고 안동에서 퇴계 혈통을 잇는 그 진성희 씨 집안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또 안동에 가면은 세 개의 성씨들은 안동에서 힘써. 진성희 씨, 그 다음에 서해 유성룡을 배출한 그 풍산유 씨, 그 다음에 학봉 김성룡을 배출했던 학봉 집안 김씨 그 의성 김씨 요 세 집안이 안동에서 힘쓰는 집안이야. 근데 이제 율곡은 덕수이 씨야. 덕수이 씨인데 율곡은 아들이 없었어. 아들이 없이 죽었어. 그래가지고 혈통을 이 사람의 율곡의 집안을 잇지 못했어. 그래가지고 율곡의 학풍은 조금 뿌리가 약해. 이런 거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조선이 이런 사회였다는 거야. 이런 사회였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만큼 과거라든지 어떤 장자상속 이런 게 중요한 사회였다는 거야. 어쨌든 이런 얘기야. 그래서 약간 여담으로 어떤 조선시대 때 공직 임용 방식으로 과거 이게 왜 근대 직업공무원제하고는 차이가 나는지 그리고 실제로 조선시대 과거는 어떻게 했는지 운영했는지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야. 지선 씨, 유지선 씨, 유지선 씨. 네. 도움이 됐어 이 얘기? 과거 얘기? 네? 과거 얘기 도움이 됐어? 뭔가 좀 흥미로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흥미로웠으면 다행이다. 별로 우리 인상정하고 관련 없는 얘기야. 근데 좀 들려주고 싶었어. 과거 우리 어떻게 운영되는지 좀 알면 좋잖아. 우리 과거 것도 아니지만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평생을 바쳤는가 이런 거죠. 다음 얘기할 거는 임금 체제에 대해서 한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사실은 공무원으로 아무리 유능한 사람을 뽑아도 그 사람들을 잘 보상해 주는 게 중요하잖아. 보상이 중요한데 결국은 이제 임금으로 드러나는 거야. 임금으로 드러나는데 크게 임금 체제는 어떻게 돼 있냐면은 연공급과 직무급과 직능급과 성과급으로 돼 있어. 연공급은 뭐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나이가 차면은 순차적으로 호봉이 높아지면서 임금이 많아지는 거야. 연공급은. 직무급은 뭐냐면은 그 사람이 하는 일의 내용. 가령해서 어떤 사람들은 연공이 높아도 쉬운 일을 할 가능성이 있잖아. 어떤 사람들은 연차가 낮아도 어려운 일을 할 가능성이 있잖아. 그러면 어려운 일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직무의 내용이 어려우니까 더 많은 보상을 해주는 거야. 그죠? 우리 따지면 이런 거야. 생명수당 같은 거 있지. 경찰관이라든지 소방관 같은 경우는 생명을 무릅쓰고 일을 하잖아. 그잖아. 그 직무 자체가 힘들고 리스크가 굉장히 큰 일이야. 거기다가 보상을 더 많이 해주는 이런 거 같은 거지. 그죠? 하지만은 경찰관과 공무원은 아니 경찰관과 소방관은 기본은 연공급이야. 그다음에 직무 수행 능력에 따라서 하는 게 직능급.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성과, 그러니까 직무급과 거의 비슷하다 보면 돼. 뭐 디테일한 건 몰라도 하여튼 직무급과 비슷하다 보면 돼. 성과급은 뭐냐면은 그 사람의 성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느 정도의 퍼포먼스를 냈는가. 그러니까 같은 직무라고 한다면은 더 많은 성과를 낸 사람에게 보상을 더 많이 해주는 거야. 이런 거야. 그러니까 크게 연공급, 직무급, 성과급이 있다고 생각하면 좋아. 조민상 씨. 네. 어떤 임금 체계가 가장 합리적일까? 저는 그냥 능력주의 아니면 성과주의 둘 중에 하나가 합리적이지. 네,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그 사람이 실제 낸 퍼포먼스에 근거해서 혹은 그 사람이 하는 일의 어려움과 쉬움에 따라서 월급을 주는 게 합리적이지. 근데 공무원을 포함한 대개의 한국 사회의 연봉 체계는 거의 연공급으로 돼 있어. 신기한 씨. 네. 능력주의나 성과주의가 사실 합리적이야. 합리적인 임금 체제인데 우리나라의 조직에서는 정부나 기업은 거의 대부분 연공급으로 돼 있어. 연공급. 즉 연차가 올라가면 저절로 임금이 높아지는 체제로 돼 있어. 왜 이렇게 할까? 공무원들의 어떤 최소한의 생활은 보장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돈이 많이 들잖아. 처음에는 이제 싱글이 갔다가 결혼했다가 자식 생겼다 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올라가는 거지. 그런 요소도 있어. 장점이 있어. 또 다른 문제는 뭐냐면은 직무급과 성과급을 할 때 직무의 어렵고 쉽고를 따지는 근거가 쉽지 않은 거야. 직무 분석이 쉽지 않아. 그잖아. 어떤 일이 더 어렵다, 더 쉽다 이거 분석하기 쉽지 않아. 성과도 마찬가지야. 성과도 어떤 분명한 성과 가령해서 뭐 우리가 그냥 뭐 단순 제조업이면은 하루에 몇 개 만들었냐 평가하면 되지만은 사무직 같은 경우는 성과를 평가하기 쉽지 않잖아. 그죠? 그래서 그런 어떤 어려움들 때문에 연공급을
하는 경우가 많아. 그리고 연공급이 사실은 계급제랑 또 맞지. 계급제. 시간이 지나면은 계급이 점점 높아지는 것과 연공급이 일치하잖아. 그래서 연공급을 해. 근데 연공급은 자기들처럼 젊은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불합리한 제도야. 왜냐하면 봐라. 자기들은 회사에 들어가거나 공무원이 되면은 제일 일을 많이 할 가능성이 높아. 그리고 가장 창의성이 창의적인 일을 할 가능성이 높아. 근데 아마 조직에서는 가장 연봉이 낮을 거야. 그럼 자기들이 아마 생각할 거야. 아, 여기서 일은 내가 다 하는데 막 부장님, 차장님들은 다 막 맨날 막 밥 먹고 막 2시에 들어오고 6시에 칼퇴근하고 일도 별로 안 하실 것 같은데 연봉은 나의 2배, 3배 받는 것 같아. 이런 불만이 들 거야. 그죠? 이런 게 든단 말이야, 실제로. 그죠? 이거는 우리가 갖고 있는 연공급 체제의 문제점이라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공무원 체제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아까 계급제 운영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인사제도가 개혁이 일어나냐면은 성과주의 혹은 직무 중심으로 변화를 주는 움직임이 일어나죠.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일어나냐면은 성과 중심의 인사 관리가 실제로 1980년대 이후로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요. 뭐냐면은 공무원들도 그러니까 낮은 직급에 대해서는 연봉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연공급으로 주지 않고 연봉을 1년에 얼마를 딱 주는 거야. 그다음에 성과급도 줘. 그리고 어떤 것도 도입됐냐면은 그러니까 부장급, 그러니까 과장 이상 정도 되면은 내가 올해 무엇을 달성할 것인가를 목표를 정해, 연초에. 그리고 그걸 연말에 되면은 달성했는지 여부에 따라서 달성하면은 약속한 금액 성과급을 지급하고 달성하지 못하면은 지급하지 않고, 그리고 내년에 연봉 책정에도 반영되고, 이런 식으로 기업에서는 이렇게 하거든. 공무원들도 일부 상급 관리자 측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어. 더 자세한 얘기는 2학년 때 인사행정 시간에 배우면 되는데, 어쨌든 이렇게 보면 돼. 공무원들도 철저히 연공급이었는데 1990년대 이후, 80년대 이후로 기업에서 하는 것 같은 성과급 이런 걸 도입하고 있는 추세다. 이런 걸 알면 좋겠어. 그리고 개방형 직위공무, 아까 했듯이 계급제랑 직위분류제 얘기했었잖아. 직위분류제에서, 미국식 직위분류제에서는 어떤 자리가 공석이 되면은 공무원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에서도 채용한다 그랬잖아. 지금도 우리나라는 일부 직급에 대해서 개방형 직급을 만들어놨어. 그러니까 어떤 자리들은 공무원도 할 수 있고 외부 전문가도 할 수 있는 자리들이 몇 개 있어. 그러면 그런 자들이 공석이 되면은 공고를 내. 이러이러한 자리가 있고 하는 일은 이거고 이걸 하기 위해서 어떤 능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면은 그 자리에 내부 공무원도 지원하지만 외부 전문가도 지원하는 거야. 내가 알기로는 우리 학교에 카톨릭 대학교 국제학부에 교수님, 국제학부 교수님 한 분이 외교부의 국장님 하시다 돌아오신 분이 있거든. 이런 분들은 이런 개방형 직위제 응모했다가 마치고 돌아오신 거지. 그러니까 계급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일부 자리를 외부로 이렇게 공개하는 거야. 그 자리를. 그래서 계급제 한계를 이제 메꾸기 위해서. 그리고 한국의 고위공무원단도 만들었어. 고위공무원단은 뭐냐면은 미국 제도를 갖고 온 건데, 우리나라는 상급 이상이 되면 부이사가 아니거든. 원래는 부이사관 되면은 그 다음에 2급 되고 3급, 1급 되면은 이제 정년되는 거야. 대개는. 근데 이렇게 되면 뭐냐면은 이런 문제가 있는 거야. 공무원이 정년이 보장되니까 대통령이 바뀌어도 잘 말 안 들어. 난 직업 공무원인데 나 잘라면 잘러. 못 자르거든. 공무원은 못 자르거든. 진짜 자기 개인적인 어떤 문제가 아니면은.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보건복지부에서 성장한 공무원은 보건복지부밖에 못해. 그리고 기재부에서 성장한 사람은 기재부밖에 못해. 이거는 인력이 낭비거든. 그잖아. 그래서 상급 이상 공무원이 되면은 이 사람들을 풀로 만들어. 그러니까 부의사관 정도 되면은 풀로 만들어가지고 보통 1000명이 만들어지면은 이 사람들 중에서는 아무나 갖다 쓰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 출신이 보건복지부 출신이라도 기재부에 갖다 쓰거나, 이 사람이 문화부 출신이라도 필요하면 기재부에 갖다 쓰거나, 이렇게 고위공무원, 상급 이상 공무원들을 고위공무원단으로 만드는 거야. 그리고 골라서 자리를 주니까 어떤 장점이 있을까? 대통령 입장에서는 자기 말 잘 듣는 사람들을 적재적소에 쓸 수 있는 장점이 있죠.
그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 그래서 한국에서도 기본적으로 계급제 골격을 유지하면서 계급제 갖고 있는 어떤 단점들 이런 것들을 좀 완화시키기 위해서 고위공무원단이라든지 개방형 직위라든지 성과 중심, 연공급을 조금 허무는 이런 것들을 도입하고 있다. 이런 추세가 있다. 이게 본질은 아니야. 이런 것들을 부분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공무원 사회의 어떤 경쟁이라든지 성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활성화시키기 위한 거야. 자세한 얘기는 2학년 올라가서 인사행정 시간에 그러면 한 학기 내내 이걸 배울 거야. 지겹겠지. 근데 관심 있으면 배우면 좋아. 어쨌든 이런 추세다. 이런 거 알면 좋아. 마지막으로 내가 얘기할 거는 대표 관료제야. 대표 관료제. 대표 관료제의 문제의식은 이거다. 내가 질문해 볼게. 성아 씨. 네. 공무원은 어느 사회나 모든 사회가 선호하는 직업이야. 이른바 디센트 잡이야. 그때 아까 영국에서 직위불 그 경쟁 채용 시험을 했더니 상류층 자제들이 공무원이 주로 됐다고 얘기했잖아. 한국 사회도 여러분 같이 대학 이상 졸업자들이 되게 공무원이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이상하잖아. 뭐가 이상하냐면은 우리 사회는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해. 그죠? 근데 공무원은 대학 이상의 상류층 사람들만, 중상층 이상 사람들만 공무원이 되면은 뭔가 괴리가 있잖아. 네. 그럼 내가 물어볼게. 지금처럼 공개 경쟁을 통해서 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통해서 공무원을 충원하는 게 좋을까? 근데 이때 문제점은 특수한 계층들, 여러분 같이 대학을 졸업하고 먹고 살만한 사람들이 공무원이 돼서 사회랑 괴리되는 문제가 있어. 그래서 이걸 조정하기 위해서 사회의 모습과 똑같은 반영으로, 즉 가령해서 우리는 그런 게 적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인종 이런 게 있겠지. 인종을 배열화하고 또 뭐 그런 걸 배려해서 공무원 조직과 우리 사회 조직을 똑같이 반영해서 뽑는 어떤 게 더 좋아? 내 말 이해했어? 내가 좀 말 복잡했는데 내 말 이해했어? 그러니까 공무원 사회를 시험으로 뽑아서 뽑는 거랑 아니다 그렇게 뽑으면 너무 한쪽으로 편향되니까 우리 사회의 구성, 다양한 구성을 반영해서 지역주도 반영하고 그 다음에 계층도 반영해서 그런 모습 그대로 공무원을 구성하는 게 좋다. 어떤 게 더 좋은 정부야? 저는 공무원은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시험을 통해서 뽑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너무 한쪽으로 편향되는데? 이런 문제 있잖아. 공무원들이 기본적으로 여러분처럼 대학 졸업하고 좋은 가정에서 태어나고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왔으니까 어렵게 산 사람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그다음에 미혼모들 이런 사람들의 사정을 잘 모르잖아. 근데 나라는 그런 사람들도 공평하게 대해줘야 되잖아. 성아 씨 어떻게 생각해? 근데 저는 공무원이 오히려 그런 공무원 시험이 오히려 대학 레벨에 상관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더 형평성에는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물론 그런 건 있어요. 그런 건 있는데 여러분들은 믿어지지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제일 비참한 사람처럼 느껴지겠지만은 여러분은 한국 사회에서 선택받은 사람들이야. 선택받은 사람들이야. 그리고 여러분 중에서 이제 공무원이 되겠지. 물론 이제 우리보다 더 큰 대학들 사람들도 되겠지. 그러면 우리 사회가 괴리될 거 아니야. 괴리될 거 아니야. 그러면 정부라는 거는 모든 사람의 정부여야 되는데 어떤 특수한 계층의 사람들만 공무원에 충원되면은 이 사람들과 일반 사람들의 삶이 괴리되지 않겠냐는 거야. 그래도 성화 씨는 시험으로 봐야 된다 이거지. 전문성이 중요하니까. 성화 씨 그래. 옥별 씨는 어떻게 생각해? 양옥별 씨는. 마이크. 저도 시험을 하는데 그 시험의 그 조건 같은 거를 뭐라고 해야 되지? 그게 더 좋아? 네. 왜? 공무원 그렇게
그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다 아무나 막 이렇게 하면 약간의 부작용도 더 심할 것 같고. 아무나 하는 건 아니고 약간 맞춰주는 거야. 약간 이게 실제 세상과 대한민국 사회와 공무원 조직을 약간 맞춰주는 거야. 구성을. 약간 쿼터를 준다고 보면 되지. 쿼터를. 그래도 시험을 봐야 되는. 시험 봐야 되는 거야? 알았어. 시험 보기 좋겠구만. 근데 나 같은 생각하는 사람도 있잖아. 내가 여러분들 반론제 얘기한 거. 시험을 통해서 하면은 시험이 물론 공정한 제도긴 한데 시험을 하면은 일부 사람들만 충원되는 성향이 있어. 실제로 그래. 그래서 그러면 정부는 모든 사람에게 정보해야 되니까 이 구성을 맞춰주자는 아이디어가 바로 대표관료제 아이디어야. 여기서 레프레젠터티브라는 건 뭐냐면은 그 사회의 모습과 정부의 구성을 똑같이 맞춰주자는 거야. 이게 대표관료제 아이디어야.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정부는 모든 사람들의 정보해야 되니까 사회와 정부가 분리되면 안 된다는 거지. 이게 이제 균열이 심한 사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해. 그러니까 미국처럼 흑백 갈등이 심한 사회에서 만약에 시험을 통해서 공무원을 뽑으면 누가 될까? 거의 백인들이 공무원이 된단 말이야. 그러면 백인들이 흑인이라든지 히스패닉이라든지 아시아계들에 대해서 인종적인 차별할 가능성이 있거든. 그러니까 연방정부 공무원들에 대해서 흑인과 히스패닉과 아시아애들에서 일정하게 쿼터를 주자는 아이디어가 이런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어퍼머티브 액션 같은 개념이야. 그죠? 한번 고려해봐. 정부는 어때야 되는지. 근데 한국에도 이런 식의 제도가 있어 사실은. 대표관료제 아이디어지. 이런 거야. 한국에 있는 거는 이런 거야. 양성채용 목표제. 이거는 뭐냐면은 세상은 남녀 반반인데 대개는 예전에는 지금은 안 그런데 예전에는 공무원 시험 보면 남자가 거의 다 붙었어. 그래가지고 채용을 할당해 주는 거야. 시험 볼 때. 여성을 그 당시에는 도입될 때 여성이 너무 적게 붙어가지고 여성을 30% 정도 뽑게 해주는 거야. 쿼터를 줘서.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냐면은 지금 쿼터제를 지금 오히려 시험 성적대로 하면 여성이 더 많이 붙어. 오히려 애초에 취지는 여성을 많이 뽑게 하는 취지였는데 지금은 시험대로 하면은 여성이 더 붙어가지고 지금은 이 양성채용 목표제 이 쿼터제제 일종의 성별 쿼터제인데 지금은 남자가 더 혜택을 봐. 무슨 말인가 하면은 2010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양성채용 목표제 혜택자가 이 쿼터제 때문에 더 뽑힌 사람이 616명인데 남자가 74%고 여성이 25%야. 지금은 남자들이 쿼터제의 영향을 그러니까 양성채용 목표제에 더 혜택을 보는 입장에 있어. 도입 자체는 여성이었는데 남자들 공무원 시험 보는 남자들 공부 열심히 하란 말이야. 괜히 쿼터제 덕보지 말고 그렇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도 일종의 대표관리제의 아이디어야 이것도. 그죠? 이런 것도 있어. 지방인재 채용 목표제도 있어. 그렇잖아. 지금 보면은 공무원 시험 하잖아? 그러면 명문대들이 모두 서울 경기권에 몰려있기 때문에 거의 여기 대학 출신들이 다 공무원 된단 말이야. 이상하잖아. 전국은 팔도로 나눠져 있는데 공무원들은 다 서울이나 경기도 출신이면 이거 또 이상하잖아. 그래서 지방인재에 대해서 일종의 쿼터를 주는 거야. 이것도 대표관리제 아이디어 똑같지. 그죠? 이런 것도 있어. 장애인 할당제도 있어. 이런 것도 거의 대표관리제야. 이 아이디어는 뭐냐면은 정부는 너무너무 중요하고 온 국민을 포괄하는 단 하나의 조직이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의 구성과 정부의 구성이 어느 정도 괴리돼서는 안 된다는 아이디어야. 그러니까 시험을 근간으로 하되 그 근간을 골격을 유지하면서 일정하게 그걸 맞춰주는 거야. 그죠? 조준혁 씨 어때? 이런 식의 할당 주는 거 어떻게 생각해? 조준혁 씨. 좋은 것 같아요. 이게 공정성에 위배되지 않나? 근데 이게 우리나라처럼 지금 당장을 생각해 보면 공정해서 좋긴 한데 좀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어느 정도 부작용이 나타나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대표관리제 아이디어인데 이게 공정성, 시험을 뽑는 것과 공정성 시비가 붙을 수 있어. 그죠? 그래서 이 공정성 문제랑 대표관리제 아이디어, 정부는 모든 사람이 정부해야 한다는 이 아이디어를 균형점을 찾는 게 중요한 거죠. 근데 어쨌든
대표 관리자 아이디어를 지금보다 확대하자고 주장도 있고 축소하자는 주장도 있어요. 근데 아이디어의 핵심은 그런 거다. 그런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인상적 얘기를 사실은 뭐 한 학기 동안 하는 얘기를 지금 다 하긴 힘든데 어쨌든 어떤 핵심적인 아이디어들 이런 것도 내가 좀 얘기했어. 내가 좀 얘기가 길어졌는데 성민 씨 오늘 컨디션 안 좋은 성민 씨 질문만 받고 좀 정리해 볼게. 성민 씨 질문 있어? 한성민 씨. 없습니다. 성민 씨가 없대. 없으니까 궁금한 거는 나한테 메일 보내고 다음에 또 물어보면 되고 오늘 수업은 그럼 여기까지 하시죠. 오케이? 그리고 마르크스 팀은 이번 주 목요일 날 나랑 화상으로 만나. 오케이? 안녕. 목요일 수업할 때 혹시 그러면은 토론 발표자 아니고도 참여 가능하게 가능해. 가능해. 오픈으로 할 테니까.